기업이 두려워하는 거물이거나 혹은 구속을 두려워해야 하는 피의자가 되기도 했죠. 외부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MBK가 승리한다면 한국 사모펀드 사상 가장 거대한 적대적 인수의 기록을 쓰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입증해야 할 도덕적 또 정무적인 무게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를 또 젠슨왕이 없는 엔비디아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름들은 조직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됩니다. 이름이 곧 전략이고 이름이 곧 설명을 대신하는 단계. 우리는 그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2005년 한국 자본시장에 등장한 한 남자의 이름 앞에는 아직 본인의 이름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포스코 박태준 창업주의 넷째 사위라는 꼬리표였죠. 누군가의 가족 혹은 어느 조직의 대리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 서는 법. 그는 가장 미국적인 방식으로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마이클 병즈킴을 아예 회사 간판으로 썼죠. 골드만삭스나 KKR처럼 실력으로 이름을 증명하겠다는 미국식 전략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회생의 파트너로 또 누군가에게는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며 아시아 기업의 명운을 바꿔온 사람. 오늘은 한국 자본시장이 가장 눈길을 주면서도 또 미워하는 이름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은 이 이름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카이브 읽어주는 기자 SR본부 허인혜입니다. 김병주 회장은 2022년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노리떼메레, 라틴어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냅니다. 이 말을 지금 복기해보면 김병주 회장의 인생과 겹쳐지기도 합니다. 기업이 두려워하는 거물이거나 혹은 구속을 두려워해야 하는 피의자가 되기도 했죠. 김병주 회장은 1963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10대 시절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자전소설인 오퍼링스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민 1.5세대입니다. 하버포드 칼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정통 엘리트죠. 골드만삭스와 살로몬 스미스 바니를 거쳐서 글로벌 PEF인 칼라일의 아시아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의 소유 구조를 오너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바꾼 결정적인 플레이어입니다. 기업은 거래되는 것이라는 냉정한 논리를 시장이 이식하면서 기업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거래 상대가 됐죠. 하지만 그 위상만큼이나 그림자도 짙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약탈적 자본이라는 거친 비판과 함께 의원들로부터 사기꾼이라는 치욕적인 호통을 듣는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리스크도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불거진 역의 탈세 의혹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026년에는 홈플러스 관련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위기였습니다. 법원에서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되면서 구속은 면했죠. 또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신분과 국내 활동 사이의 묘한 경계선은 여전히 그를 향한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성공한 이가 쓰는 것이라고 하죠. 몇 년 전만 해도 MBK 파트너스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양면적이었습니다. 기업 사냥꾼이나 먹튀 같은 해외 사모펀드에게 붙이는 별칭이 똑같이 붙었지만 돈의 세계는 냉정하고 또 성과를 내려면 별 수 없다는 자본시장의 변호 논리가 MBK 파트너스를 보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MBK 파트너스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달라졌죠. 경제면의 단골이었는데 자꾸 사회면에 출몰하기도 합니다. MBK 파트너스는 이제 자본시장에서만 조용하게 움직일 수는 없게 됐습니다. 시선은 달라졌는데 그렇다면 MBK 파트너스가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모펀드였는데 해석이 달라진 걸까요? 그동안의 트랙 레코드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MBK는 오랫동안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에 가치를 높여 되파는 전통적인 바이아웃 펀드의 대표 투자로 꼽혀왔습니다. 그 기록들이 이를 증명하죠. 먼저 오렌지라이프입니다. 2013년 옛 ING 생명을 인수한 MBK는 2018년 9월 보유 지분의 59.15%를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조 단위의 회수 신화를 썼습니다.
두산공작기계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16년 인수한 뒤에 2021년 DN 오토모티브에 매각을 했는데 당시 매각가가 2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코웨이의 사례는 경영 능력의 정점으로 불립니다. 지분 30.9%를 1조 2천억 원에 인수했는데 2018년 엑시트 전까지 매출액은 50%, 영업이익은 무려 2.3배나 확대시키면서 기업의 펀더멘털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MBK의 무대는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전체를 누비는 포식자였죠. 특히 일본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지는데 대표적인 딜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과 아코디아 넥스트 골프입니다. 2009년 경영난에 빠진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투자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뒤에 MBC 유니버셜에 지분을 넘기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고요. 일본 최대 골프장 체인인 아코디아 넥스트 골프를 2021년 소프트뱅크 계열인 포트리스에 약 4조 원대에 매각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일본 주얼리 브랜드 타사키는 MBK식 밸류업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입니다. 2008년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타사키에 투자를 시작해서 디자인 혁신과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단행했고요. 밸류업 후에는 시세 차익을 거두고 2015년에 엑시트합니다. 투자 원금 대비해서 3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요.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타사키는 MBK가 엑시트한 이후에 실적이 다시 악화되자 오히려 타사키 측에서 다시 MBK의 경영권을 인수해달라는 요청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7년 MBK가 다시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경영 효율화 능력을 시장이 공인한 상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하지만 2015년 테스코로부터 7조 2천억 원에 인수한 홈플러스는 MBK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인수 당시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라면서 찬사가 쏟아졌지만 이후의 평가는 냉혹하게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MBK는 인수 후에 대규모 자산 유동화, 세일 앤 리스백을 착수했습니다. 가자점 또 김포점 등 수십 개의 알짜 매장 부지를 매각해 약 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회수했는데 이 자금이 기업 성장이 아닌 인수금융을 갚는 데에 집중이 되면서 투자금 회수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이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내리막을 걷자 임직원과 협력사 또 지역 상권의 희생이 따랐다는 사회적 책임론이 국정감사 등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면서 자산을 쪼개 판다는 외부의 평가는 MBK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여기서 MBK는 전략의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전통적인 우호적 인수가 아니라 대주주 일가의 분쟁을 파고드는 공개 매수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2023년 12월 MBK는 조현식 고문 측과 손을 잡고 한국의 컴퍼니 지분 25.35%에서 27.32%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당 2만원, 이후 2만 4천원까지 가격을 올렸지만 조현범 회장 측의 우호 지분 확보와 또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서 최종 지분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MBK가 더 이상 조용한 조력자가 아니라 지배구조의 허점을 노린 직접적인 공격수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시세 조정 여부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정도로 시장의 파장이 컸고요. MBK가 전통적인 바이아웃 문법만으로는 원하는 통제력을 만들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음을 외부로 드러낸 계기가 됐습니다. 2024년 9월 13일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날이었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도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에 부산으로 또 홍콩으로 떠나고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운전대를 서울로 곧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은 김앤장이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고려아연의 지분을 주당 66만 원에 사들이겠다는 내용을 기습 공시했습니다. 지금 그 진화의 정점이자 자본의 총력전이라 불리는 고려아연 분쟁이 한창입니다. MBK는 최대 주주인 영풍과 주주 간의 계약을 맺고 최윤보 회장 측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주목할 점은 MBK의 전통적인 우군이었던 김앤장의 위치입니다. 과거 주요 빅딜마다 MBK의 손을 잡았던 김앤장이지만 이번 고려아연 분쟁에서는 MBK가 아닌 고려아연 측의 법률 대리인으로 서게 된 것이죠. MBK는 대신 법무법인 세종을 파트너로 택해서 전례 없는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울산시
증시와 정치권에서는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가기관산업의 보호라는 프레임을 세웠습니다. 또한 영풍의 환경오염 및 중대재해 문제와 맞물려서 MBK가 영풍과 손을 잡은 배경에 대해서 자본의 논리만 앞세웠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김병주 회장의 증인 채택과 사모펀드의 약탈적 M&A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K가 승리한다면 한국 사모펀드 사상 가장 거대한 적대적 인수의 기록을 쓰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입증해야 할 도덕적 또 정무적인 무게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 상태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MBK는 오래전부터 경영권을 확보한 뒤에 기업 가치를 올리고 회수하는 방식을 기본 문법으로 삼아왔습니다. 오렌지라이프나 타사키 같은 거래에서는 이 문법이 정석적으로 반영됐습니다. 흐름만 놓고 보면 MBK는 처음부터 바이아웃 펀드였고 그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았었죠. 딜의 성패도 엑시트의 성과에 따랐고 회사가 사회적 논쟁의 한가운데 서는 순간은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최근에 대형 딜만 보더라도 경영권 분쟁과 표대결 또 시장의 판단을 넘어선 사회와 정무의 해석을 동시에 받고 있어요. 변심일까 또 진화일까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시장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전처럼 큰 기업을 한 번에 사들여 밸류업할 만한 환경이 잘 갖춰지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은 여러 번 구조조정을 거쳤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그 지배구조가 더 복잡해졌죠. 한국에서 바이아웃 펀드 전략을 펼치려면 특히 MBK처럼 빅딜만 하는 사모펀드라면 표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엔컴퍼니가 대표적이죠. 공개 매수가 남긴 건 단순히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MBK가 전통적인 바이아웃의 문법만으로는 원하는 형태의 통제력을 만들기 어려운 순간이 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MBK의 변화는 변심이 아니라 환경이 만든 진화에 가깝지 않을까요? 물론 그 진화를 일으킨 힘은 다른 무엇보다도 돈이겠죠. 사모펀드의 본질을 떠올리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화를 택한 이상 사회의 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모펀드는 사모펀드일 뿐이라는 말로 변호할 수가 없죠. MBK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장의 절차와 명분을 납득시키고 또 사회의 책임감도 보여줘야 하게 됐습니다. MBK를 포함해 사모펀드라는 존재를 없던 일로 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시장의 한 축이 됐고 앞으로도 빅딜의 상당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또 투자 전략 자체를 좋고 나쁘게 판단할 대상도 아니죠. 신인류의 탄생처럼요. 이제는 사실 시니어 인류에 가까워졌습니다. 한국 시장이 이런 자본과 공존할 규칙을 세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겠죠. MBK의 이름은 역사에 어떻게 남을까요? 이미 수식어 없이 자신을 드러낼 이름이 됐지만 침묵 속의 수식어는 어떻게 붙을까요? 김병주 회장은 투자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MBK라는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을 두려움과 또 경계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 MBK의 진화는 과연 시장의 신뢰를 얻는 성숙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또 우리 시장의 해석이 어떻게 갈릴지 또 MBK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고 어떻게 진화할지를 계속 지켜봐야겠죠. 저희 더벨도 MBK 파트너스의 행보를 놓치지 않고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MBK 이야기처럼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 싶은 기업이나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이브의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의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